진한 감동. 만화보다 더한 재미. 더위를 물리때리는 오싹오싹한 스릴러. 모든 것이 이곳에 모였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 탈출 넘버 원. 청소년들의 생태계 교육과 가족 단위 레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갯벌 체험. 최근 날이 따뜻해지면서 갯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고생 4명이 갯벌 체험을 하던 중에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갯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큰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인적이 드문 갯벌에 조개잡이를 하러 나온 A씨의 가족. 와, 이 조개 엄청 크다. 엄청 크네. 야, 내게 훨씬 더 크거든? 아니야, 내게 더 크잖아. 아빠, 내게 더. 아빠. 여보, 멀리 가지 마요. 아빠가 더 큰 거 잡으려고 들어가시는 거 같죠? A씨는 식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바다 쪽으로 멀리 나갔습니다. 몇 시간이 흘러 여보, 나가야 되겠어. 어느덧 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대가 되자 밀물대군요. 그렇죠. 식구들은 이제 갯벌 밖으로 나가려는데 바로 그때 아이고, 발이 안 빠져? A씨의 다리는 갯벌에 깊게 빠져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아빠, 어떡하냐, 빨리 와. 진짜 난감하겠어요. 정말 놀란 식구들이 A씨를 이 도와줬지만 정도로 안 빠지나? 다리는 땅에 박힌 듯 빠지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대전화기를 차에 두고 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는데 그렇죠. 바다에 빠질까봐 휴대전화 이때 놓고 A씨는 오죠. 어떻게 해야 갯벌에 빠진 다리를 빼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여름 되면서 바다로 여행들 많이 다니실 텐데 갯벌에 빠졌을 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저히 저는 뭐 방법이 없을 것 아니 같거든요. 나는 사실 뻘에 빠져도 봤는데 예. 저 정도까지 발이 못 나온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거는 저 왜 예전에 저희 타잔에 왜 그렇게 늪에 빠졌을 때 제가 한번 제가 느끼는 대로 그래요. 또 재민수 씨도 오랜만에 봤으니까 제가 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하시는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저도 어디 빠지는 거 저는 항상 어디 놀러만 가면 항상 빠졌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늪에 빠졌다면은 지금 뭐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나올 상황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웃으시죠? 발가락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끔적끔적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발가락을 이용한다. 오! 금방 적응해요. 원래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몇 번 눌러보세요. 누가 내 얘기 누가 내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야? 혼자 저런 거 가지고 몇 개 칠 줄 알았어요. 이게 말이죠. 이게 다리가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갯벌에 이렇게 엎드려. 그렇지. 나도 생각해. 나도 생각해. 갯벌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야. 팔을 이용해서. 갯벌에 배를 다 깔어. 배랑 온몸을 다 깔아서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무게가 이게 이렇게 분산이 돼 갖고 더 이상 발이 안 빠진다는 거죠. 빠질 것 같죠? 앞에 보고 계세요. 원래 아무 말도 안 해, 여기서? 불러야 돼요. 슬슬 반말도 해요, 이제. 얘기한 건데, 지금. 앞에 보고 계세요.
맞아? 맞아? 알았어. 조은석 씨가 처음엔 맞았어요. 이 갯벌을 향해서 앞쪽으로 엎드려 눕습니다. 상체를 빡 갯벌에 붙여요. 그런데 이걸 기면은 손이 또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개구리 헤엄 있잖아요. 개구리 헤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갯벌을 거죽을 이렇게 훑으면은 이 상체에 힘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밀면은 이 자연히 발이 이제 뒤에서부터 서서히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개구리 헤엄으로 일리가 있어요. 개구리 헤엄으로 빠져나온다. 네. 힘의 분산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그 실험입니다. 과학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네, 저 선생님, 진짜 힌트가 박사님 힌트를 좀. 네. 서경석 씨 군복무 하셨죠? 예, 예. 예, 각계전투 때 자세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각계 전투요? 심리 저 잠깐만요, 김종민 씨를 먼저 내보내면 어떨까요? 이 각계전투 할 때 보면 말이죠. 철조망 통과라고 있습니다. 철조망 통과. 그러니까 그 빠진 쪽으로 이게 앞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뒤로 눕는 거죠. 그렇죠. 뒤로 누워서 어깨로 이렇게 등으로 밀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예. 예. 그겁니다. 등으로. 엎드리는 거 아니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안 해줘. 이게 따라. 아니, 실제로 그 방위 복무 중에는 그런 거 해보신 적 없죠? 방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체 훈련이라고.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상체를 뒤로 눕히고 자전거 타듯 다리 움직이기. 그렇구나. 바닷물이 빠져나간 썰물 때만 하루 2번 마술처럼 드러나는 갯벌. 당황해가지고. 겉보기엔 조용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지금 나오니까. 도대체 갯벌에서는 왜 사고가 나는 것일까? 발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더 힘들죠. 갯벌의 흙은 무르기 때문에 발이 땅 밑으로 쉽게 빠지고 또한 점성이 높아 한 번 발이 빠지면 빼기가 힘든데 그렇죠. 실제로 성인 남자가 육지에서 100m를 걸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반면 발목까지 빠지는 갯벌에서는 2분 32초나 걸립니다. 이처럼 갯벌에서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겹고 더디기만 한데 많이 맛있어요. 바닷물이 들어올 때의 속도는 성인이 걷는 평균 속도인 시속 4km보다 빠른 시속 6km 정도. 또한 별다른 징후 없이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 조개잡이에 집중한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밀물의 속도보다 빨리 탈출하지 못해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2004년 8월 충남 태안군에서는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갯벌에 조개잡이를 하러 나간 김모 씨가 취한 상태에서 술까지 드시고. 조개잡이에 몰두한 사이 어느새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다리가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섭다. 그렇죠. 친구 2명은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김모 씨는 깊이 빠진 다리를 빼지 못하고 결국 물에 잠겨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넘버원 제작진은 실제로 갯벌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기 위해 서해안에 나가봤습니다. 먼저 성인 남자 2명을 깊은 갯벌에 들어가게 하고 빠져나오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빠져나오세요. 방법이 없다, 방법이.
계속 들어가. 저렇게 되면 힘을 쓸 데가 없잖아. 젖 먹던 힘까지 다하는 두 남자. 오, 못 나오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되는구나. 한 명은 흙을 파내려는지 손으로 땅을 파보지만 생각처럼 잘 퍼지지 않고, 다른 한 명은 몸을 좌우로 오히려 더 움직여보지만 들어갔어요. 오히려 더 깊게 그러게요. 빠져듭니다. 이렇게 두 명은 야, 10분 동안 10분인데 계속 탈출을 시도해봤지만 진전이 안 되네. 들어갔는데요. 가슴까지 빠지네. 가슴까지. 빼주세요. 와. 여기 더 들어갔어. 더 가슴까지 들어갔다니까요.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점점 더 들어가는 거 봐. 이거 기진맥진한 두 명 모두 탈출 포기. 처음엔 무릎 위까지 빠져있던 다리가 오히려 허벅지까지 더 빠진 상황. 더 들어가. 이럴 때 개펄에 빠진 다리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넘버없네. 팔을 넓게 벌리고 상체를 뒤로 높인 후 다리를 자전거 타듯이 움직이는 것. 아, 진짜 뭐예요. 사람이 개펄에 서 있으면 체중이 집중된 발바닥이 땅에 압력을 가하는데, 개펄의 흙은 무르기 때문에 발바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뚫립니다. 이때 상체를 뒤로 높이면 힘을 가하는 면적이 넓어져 발바닥의 압력이 분산됩니다. 또한 자전거 타듯 다리를 움직이면 흙 속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 다리가 빠져나오는 걸 돕게 됩니다. 개펄에 빠져있는 두 명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다시 시도하게 하자. 나와요. 금방 나오네. 와. 이야. 참 아는 것이 힘이다, 정말. 맞습니다. 놀랍게도 쉽게 다리를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다리를 뺀 후 육지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렇죠. 다 몸이 없어서요. 이때는 납작하게 엎드리고 저는 최대한 저것만 몸의 알았어요. 표면적을 넓게 해서 체중을 분산시키고 밖으로 기어나가야 합니다. 이게 더 빠른 거죠. 걸어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개펄의 또 다른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펄의 또 다른 위험은 웅덩이처럼 파여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 깊이가 2m를 넘는 곳도 많으며 경사가 급하고 미끄러워 한 번 발이 빠지면 다시 갯벌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물이 빠졌을 때는 육안으로 쉽게 알 수 있지만 민물이나 그렇지. 썰물이 진행 중일 저렇게 때는 차면은. 뿌연 물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 쉽게 빠질 수 있고 빠른 잡을 물살에 데도 없어. 휩쓸리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갯골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저기는 또 물살도 빠를 거 아니에요. 좁으니까. 썰물이 진행 중인 갯골에 장대를 넣어 깊이를 재보니 무려 2.5m. 이렇게 깊은 갯골에 사람 크기의 마네킹을 빠뜨려 보니 서서히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다 빠진 후 제작진은 마네킹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드디어 2m 아래에서 부서진 마네킹 다리 발견. 마네킹의 팔과 몸통 역시 산산이 부서진 채 흙 속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왜다 저렇게 부서져 있 만약 이것이 실제 사람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갯벌에 물이 남아있을 때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이 남아있을 때. 깊은 데가 있어, 진짜. 그렇죠. 실제로 2006년 8월 인천에서는 갯벌 체험을 간 4명의 중고생이 썰물이 채 빠지기도 전에 물이 차 있는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갑자기 빠졌구나. 아차하는 순간 갯골에 빠졌습니다. 개꿀. 4명은 썰물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3명은 숨진 채 발견, 1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그럼 갯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지역의 밀물, 썰물 시각과 지형을 미리 파악해야 하며, 갯벌에 들어갈 때는 걸음이 용이하도록 몸에 딱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넘버원 옷 같은 거 입으면 딱 좋겠네요. 만약의 경우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2명 이상이 함께 들어가야 하고, 안개가 끼었을 때는
방향 감각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속히 육지로 나와야 합니다. 채취한 어패류가 무거워서 갯벌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산물 채집을 목적으로 갯벌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또한 수시로 시간을 체크할 시계와 비상시 구조 요청을 위해 휴대전화를 꼭 챙겨야 하고 상처가 났을 때 사용할 구급약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가 선사하는 최고의 마술 갯벌. 철저한 준비와 조심성 없이는 입장 불가입니다. 자, 정말 오늘 시작부터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갯벌 많이들 놀러 가시는데 빠졌을 땐 뒤로 꺼내시고 그리고 기어서 나온다. 반드시 밀물과 썰물대를 미리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하게 놀다 올 수 있는 길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들어 허리에 심한 통증을 자주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저 맹모쳐요. 진짜 허리 한번.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뇌가 틀어져 있는데 이거를 골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A씨의 증세는 골반 변형이었는데 이는 평소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책상에 장시간 앉아 일을 했던 것이 요인. 지갑이 있는 쪽 골반이 앞으로 쏠리면서 요통이 생기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골반까지 변형된 것입니다. 한편 유유자적하게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30대 회사원 B씨. 그는 퇴근 후 집에서 TV를 시청하다가 잠이 드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목에 통증이 생기고 어깨와 팔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해보니 목 디스크입니다. 놀랍게도 목 디스크였습니다. 평소 유독 움직이는 걸 싫어하던 B씨.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다 잠드는 그의 잘못된 자세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할 거라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이것 역시 심각한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어서 심하면 척추 질환까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여성 척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철이라서? 그렇다면 젊은 여성들의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여름철 여성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척추하면 또 저 아닙니까? 그렇지. 제가 디스크가 있는데 이 디스크라는 게 이 뼈와 뼈 사이에서 이 물렁뼈가 있잖아요. 연골. 네, 연골이 이렇게 다치지 말라고. 그게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막.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거. 여름이니까죠. 그렇죠. 아, 뭐지, 여름에? 목 조심해요. 지금 여기 앞에도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이 여름에 멋내고 다니시느라고 이 두꺼운 벨트를 허리에 꽉 원피스 위에 꽉 조이시는 경우들 있죠. 아, 꽉 조이는. 그죠? 예. 그 꽉 조이다 보면 허리 얇아 척추에 무리하게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꽉 조이다 보면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벨트! 저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여름철이 되면 굉장히 옷이 가벼워지잖아요. 민소매 티셔츠 많이 입으시고 이 치마 같은 것도 옷도 이렇게 막 더우니까 반바지나 뭐 짧은 치마 같은 거 입으시니까 꾸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액세서리, 과도한 액세서리 막 이만한 거 막 복숭아한 거 막 매달고 다니시고 막 귀에다가 막 이만큼 뭐 막 여기 허리에다가 이만큼 여기다가 이만큼 목에다 걸게 되면은 이게 막 계속 걸어다니면서 막 치지 또 이거 없던 걸 하고 다니까 무겁지 이러다 보면 막 모든 신경이 척추로 쏠리면서 살짝 동쪽 오거든요. 아까 그 지갑 하나에 이렇게 오는데 밀가루 맞고 들어와. 안 오겠어. 밀가루 맞고 들어와. 과도한 목걸이에 척추 디스크 걸린 사람 못 봤어. 아마도 힌트 받아야겠습니다. 힌트가 필요해.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힌트를. 예, 시원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보기는 좋고 사용은 불편하다. 저희 어머니 때 유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우리 할머니. 아, 맞아. 저기. 도저히 너무 편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요. 예전에 이 윤복희 씨가 맨 처음에 그 유행시킨 거거든요.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면 이제 긴장하게 되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앉음도 좀 불편하게 되고 조심해야 되니까. 그 미니스커트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 맞아. 항상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그거 왜 걸려요? 아니 이렇게 앉아. 아니 자세가 항상 불편해. 옆으로 앉아야 되고 이렇게 미니스커트. 이렇게 앉을 수 없잖아요. 옆으로 앉아야 된다. 오케이 가자. 미니스커트. 제발. 자, 미니스커트. 아니 민소매가 맞잖아. 진짜 정말 의미가 있어요.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저 방청객분들 중에도 미니스커트 입으신 분들은 뒷줄에 앉히거든요. 불편하실까봐. 그럼요. 불편. 이렇게 앉으셔야 이렇게 앉아야 돼요. 돼. 이렇게 앉아야 돼요. 예. 정답을 보겠습니다. 가지런해서 괜찮죠. 화면 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바로 저게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구나. 미니스커트입니다. 짧은 편할 것 같아. 맞아. 시원하고. 본인이 신경 써야 되잖아. 각선미를 뽐내는 여성들의 계절 여름. 이 여름 젊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은 바로 미니스커트. 1967년 가수 윤복희 씨를 시초로 우리나라에 생육한 미니스커트는 수십 년에 걸친 스테디셀러로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치마의 길이. 오 이쁘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나노 미니스커트는 기존의 미니스커트보다 더 짧은 25cm 정도. 25cm. 그 길이는 실로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미니스커트가 여성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한다는 놀라운 사실. 그렇다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왜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일까요? 그래. 치마 길이가 너무 짧으면 혹시 속옷이 보일까 걱정되고 신경 쓰이죠. 따라서 걷거나 움직이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워지는 법. 그럼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거리를 수놓는 짧은 미니스커트의 물결, 그 수는 실로 엄청났는데 자세를 살펴보면 불안한 마음에 가방으로 다리를 가린 채 계단을 올라가고 앉아서도 가방으로 가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 서 있을 때도 힘겹게 다리를 딱 붙이고 있으며 걸음걸이 역시 불안정해 보이기만 합니다. 진짜 엉거주춤. 딱 보기도 그래. 무릎을 피질 못하네요. 이처럼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는 짧은 미니스커트. 와우, 지금 밑도리밖에 안 입은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뒤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신경 쓰여서 이렇게 가방 이렇게 뒤로 하고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앉을 때도 이렇게 좀 허벅지 보이니까 아무래도 신경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신경을 쓰니까 아무래도 집에 가면 좀
평상시 때보다 더 피곤하긴 해요. 미니스커트 착용 시 자세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이나 회의실 등에서 사람을 마주보고 앉을 경우 속옷이 보일 것을 염려해 보통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 자세는 허리에 무리를 주고 척추를 휘게 만드는 지름길. 저도 많이 꼬는데. 이처럼 골반이 비뚤어지면서 똑바로 앉은 자세에 비해 허리 척추에 2배 이상 무리가 갑니다. 완전히 꼬이네. 서 있을 때는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두 다리에 힘을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리 안쪽에 특정 근육만을 쓰게 돼요. 그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합니다. 또한 걸을 때도 다리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찬가지. 짧은 치마 때문에 평소보다 보폭이 좁아져 걸음이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다리부터 허리까지 긴장이 더해집니다. 게다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그렇지, 저렇게 옆으로 하죠. 치마 길이가 짧으면 허리를 살짝만 구부려도 치마 뒷자락이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는 꼿꼿이 편 채 무릎만 살짝 구부리게 되는데 이때 허리와 무릎 근육이 심하게 경직됩니다. 즉, 과도한 근육의 긴장이 반복되면서 결국 척추까지 무리가 가는 것. 사람의 척추는 여러 개의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근육들은 텐스줄처럼 척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긴장되면 척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요통은 물론 심한 경우 척추 디스크 질환까지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니스커트의 위험성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근전도 검사로 치마 길이에 따른 척추 근육의 긴장 정도를 측정합니다. 실험 여성은 척추에 검사기를 부착하고 일단 긴 치마를 입고 서서 측정해보니 척추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시 측정한 결과 아까와는 달리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척추 근육. 가만히 서 있는데도 이처럼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훨씬 긴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계단 올라갈 때의 긴장도를 살펴볼 차례. 실험 여성은 척추에 검사기를 부착하고 먼저 긴 치마를 입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결과 척추 근육은 미세한 움직임을 보였고 짧은 치마로 갈아입은 실험 여성이 다시 계단을 오르는데 마치 춤을 추듯 오르내리는 그래프. 근육의 긴장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결과 이번 실험은 긴장된 부위의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색깔 변화로 알아볼 수 있는 적외선 단층 촬영. 긴 치마와 짧은 치반을 입은 2명의 실험 여성이 참여합니다. 실험 전 두 여성 모두 적외선 단층 촬영을 한 뒤 그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30개의 넘버원 마크를 하나씩 주어 빈 화이트보드에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긴 치마를 입은 실험 여성 A는 편하게 허리를 구부려 줍는 반면 짧은 치마를 입은 실험 여성 B는 속옷이 보일세라 허리는 꼿꼿이 세운 채 불편하게 무릎만 구부립니다. 드디어 넘버원 마크로 꽉 찬 화이트보드. 이제 실험을 끝낸 두 여성은 다시 촬영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험 여성 A는 큰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실험 여성 B는 실험 전보다 훨씬 더 붉은색으로 변했는데 이는 근육이 긴장하면서 피가 몰려 온도가 올라간 것. 이처럼 근육이 경직되면서 뼈에 상당한 무리가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척추에 이상이 생기면 척추 변형, 디스크 탈출, 추간판 변성 등 심각한 증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척추뿐만 아니라 미니스커트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또 있으니 더운 여름철 바깥 기온은 높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사무실 등의 실내에서는 과도한 냉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곳에서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오랜 시간을 보낼 때가 문제. 미니스커트 착용 시 체감 온도는 실제보다 2도 정도 낮고 또한 치마선이 2cm 오를 때마다 0.5도씩 낮아집니다. 여성의 하복부와 엉덩이에는 자궁과 난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보다 피하 지방이 많은데 지방의 특성은 한 번 데워지면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또한 차가워지면 잘 데워지지도 않는 것. 따라서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돼 있다가 내려간 체온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종아리라든지 허벅지가 미니스커트를 계속 입어서 차갑게 되어진다고 하게 되면 이 차가워진 혈액이 자궁으로 흘러가서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뭐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또 심지어는 부인과 종양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불임의 원인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니스커트는 자궁 주위의 체온을 떨어뜨려 생리불순 등의 여성 질환과 불임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니스커트, 과연 어떻게 입는 것이 좋을까요? 움직임이 불편할 정도로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고 큐로 스커트하고 치마 바지처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안에다가 쫄바지를 입는 거. 또한 미니스커트를 입었을 때는 중간에 한 번씩 편한 장소에서 다리 근육을 풀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하며 다리를 꼬고 앉는 것보다는 다리 위에 손수건 등을 올려놓고 똑바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는 곳에 머무를 때는 무릎을 덮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셔 체온을 유지해야 하며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난 후에는 집에서 주격이나 반신욕을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마가 짧아질수록 당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야, 이 미니스커트가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뭐 남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데 그렇죠. 예, 이게 절대 여성 건강에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말 보니까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으면 신경이 배 이상 쓰이는군요. 아니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저기 그 아까 60 몇 년도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미니스커트가 짧아지면서 그때는 이제 경범죄라고 나라에서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들이 30cm 잘 들고 다녔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무릎 위에서 이걸 쟀어요. 그래서 몇 센치 이상이면 벌금을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그리고 또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을 좋아하는 이 남성 좀 나쁜 마음 가진 남성들이 시간만 나면 6교 아래 서 있는 남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 꼭 멋을 내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 건강을 해치는 아이템이 참 많아 보이네요. 그래. 뭐 예를 들면 오늘 나왔듯이 뭐 빅백이나 하이힐이나 미니스커트 여러분 멋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2년 겨울 강릉 공사 현장에서 목재 구조물이 지나가던 사람을 덮쳐 다치게 하고 같은 날 속초에서는 대포동 횟집촌에 정전 발생. 2006년 늦여름 경북 포항시 장승동과 도동 일대 천여 가구 정전 발생.
2006년 늦가을 전북 전주시에서는 초등학생 한 명이 다치고 승용차가 부서진 2007년 봄 대전 길 가던 12세 여학생이 중태에 빠진 길 가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피해 양상도 달랐지만 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공통된 하나. 그렇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정전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파괴시키며 사람들을 다치게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절 가리지 않고 정전을 일으키고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와, 계절을 안 가린다고 하니까 저는 태풍 생각했거든요. 자동차 그 창문 부서진 걸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파워야. 번개 쪽이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엔. 아니 제가 아까 봤는데 이 차가 부서질 정도면은 번개 같아요. 아니 여기 번개는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것 같아. 벼락 맞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벼락하고 번개하고 다른 건가요? 글쎄요. 아 근데 정말 번개 맞을 것 같아요. 번개밖에 없어요. 꼭 여쭤봐 주세요. 조금만 힌트 좀. 힌트를 좀. 네. 힌트 좀. 간단하고 강한 걸로 드리겠습니다. 나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른 인물로. 뭐요? 마른 인물로입니다. 치마, 바람. 그래 이거 지하철에 바람 올라오잖아. 바람. 조금만 더 주시죠. 네. 너무 간단해서. 헷갈려요. 다른 걸로. 조금 센 걸로. 적절치 못한 관계. 적절치 못한 관계. 가만있어. 마릴린 먼로 적절치 못한 관계. 황사는 황사? 황사. 황사 같아요. 약해. 황사는 계절이 있잖아. 계절이 그러니까 있죠. 태풍은 근데 바람 때문에 여자애가 왜 다쳤지? 이게 지금 비가 아닌 것 같거든. 비는 아니에요. 화토도 있잖아. 비풍초로 버리게 돼 있다. 야, 우리 출연진들이 너무 소극적이라 제가 대신 희생을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몸을 사려. 태풍. 태풍은 그냥 집이 날아가요. 죄송합니다. 강풍으로 하겠습니다. 태풍은 계절이 있어요. 강풍이면 여름에 있어요. 초강풍. 태풍은 계절적인 엄청 센 바람. 야 강풍으로? 그 온도 차 때문에.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 바람입니다. 2007년 1월 7일 강릉에서는 바람 진짜 세구나. 바람에 쓰러진 목재 구조물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덮쳐 부상을 입혔으며 같은 날 속초시에서는 끊어질 정도야. 바람 때문에 송전선이 끊어져 1시간가량 정전됐으며 2006년 9월 17일 경북 광주시에서는 태풍 산산의 강풍 영향으로 송전선이 끊어져 천여 가구가 정전되고 2006년 11월 7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초등학생 한 명이 다치고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가 부서졌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29일 대전에서는 바람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길을 가던 여학생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는데 맞아, 간판도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듯 큰 피해를 입히는 센 바람, 즉 강풍이란 10분간 평균 풍속
14m/s 이상인 바람을 일컫습니다. 7월에서 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남해에서부터 내륙 지방을 거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태풍. 태풍 때 부는 강풍 이외에도 고산, 군산, 목포, 울릉도, 강릉, 대관령 등의 지역에 자주 불어닥치는 강풍과 시시때때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는 돌풍까지 최근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바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외장 강도 테스트를 하는 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 대형 강풍기를 준 뒤 단계별로 바람이 불도록 하고 그 바람을 스턴트맨이 직접 맞아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현재 바람의 속도는 약 10m/s. 나뭇잎이 떨어지는 정도의 바람이지만 스턴트맨 아직까지는 끄떡없습니다. 중력이 있는데. 자, 바람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현재 풍속 약 20m/s.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정도의 강한 바람입니다. 한편 스턴트맨은 몸이 조금 흔들리지만 아직까지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중간급 태풍의 최대 풍속에 해당하는 바람이 풍속 30m/s. 스턴트맨 앞을 향해 걸어가기가 힘들어 보이고 안전매트가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방금 전 보신 것과 같은 30m/s의 바람이 불 때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준비된 물건들을 세팅하고 실험 시작. 화분과 간판 등은 순식간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마는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현장. 화분도 넘어져요. 심지어 표지판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람의 속도를 조금 더 높여 현재 풍속 약 40m/s. 스턴트맨 앞을 향해 힘겹게 걸어 나가는 듯 싶더니 결국 뒤로 날아가고 말았는데,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 스턴트맨이 한 걸음을 떼자마자 중심을 잃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결국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쓰지만 다시 한번 뒤로 넘어지고 마는 스턴트맨.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넘버원에서 실험해본 이 정도의 바람이 실제로 불까 의문점이 생기신다고요? 충격적이게도 최근 발생한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은 방금 실험맨이 넘어진 40m/s보다 강한 최대 풍속 50m/s 이상에 달하는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바람이 불 때 특히 위험한 장소는 어딜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다리 아래. 이거 위험해요? 왜요? 다리의 상판과 교각에 부딪힌 바람은 갑작스럽게 다리 아래로 몰려 강해지기 때문에 강풍이 불 때 다리 아래로 피하면 돌풍에 휘말릴 수 있어 위험합니다. 강풍이 위험한 또 다른 장소는 바로 빌딩 숲이 빽빽한 도심. 한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모형 실험을 통해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딩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를 가정히 살펴보면 불어오는 바람이 빌딩에 부딪힙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면 빌딩에 부딪힌 바람이 빌딩과 빌딩 사이 한 곳에 몰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듯 빌딩들의 한가운데는 강한 돌풍이 몰아치게 되고 바로 이렇게 여성의 치마가 뒤집히는 멀로 바람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멀로 바람.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서는 때때로 간판이 날아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우산을 들고 있기도 힘들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특히 건물 모퉁이에서 벗어난 박리류와
건물 위쪽 외벽에다 아래쪽으로 불던 하강풍이 만나면 또 다른 돌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빌딩 바람이 불 때는 건물 모퉁이를 벗어나 건물 벽 쪽 한가운데에 바짝 붙어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언덕이나 옥상 위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한꺼번에 맞닥뜨릴 수 있는 모든 장소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는 가급적 옥 외가 아닌 실내로 급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8월이면 꼭 한 번씩 태풍이 찾아오고 연평균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나가는 우리나라. 게다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돌풍에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까운 몇 년 안에 미국의 카트리나와 같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최대 풍속 75m/s 이상의 슈퍼 태풍으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지체 없이 강풍에 대비해야만 하는데 특히 건물 밖 야외를 지날 때 바닥에 널려있던 종이 조각이 날아다니거나 우산을 쓰고 있기가 힘들다면 그것은 곧 강풍이 몰아닥칠 신호.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할 때는 특히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큰 물건은 건물 안으로 들여놓고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창에는 테이프를 X자로 붙이거나 젖은 신문지를 붙이십시오. 만약 강풍이 불어 다 같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때는 수건이나 옷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십시오. 바람이 불 때는 무엇보다 실내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데 이때 가능한 한 유리창이나 유리문 옆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강풍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는 계획했던 외출 역시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풍 방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당신을 덮칠지 모릅니다. 이 사람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바람, 대단합니다. 인간사에서도 사실 그 바람, 그 절대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다 위험해요. 그러네요. 그것도 위험하네요. 네, 엄청 위험해요. 언제 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혼자 지면 사람을 의심하니까. 똑 부러지는 살림 솜씨에다가 안전상식에도 도통한 넘버원 주부 A씨. 평소 이웃들에게도 안전상식을 전파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 허점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그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머, 경석 엄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손에 닿은 약을 다시 넣으면 약이 변질돼. 손에 닿은 약은 다시 약통에 넣으면 안 된다? 맞아? 뭐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경석 엄마. 약이 얼마나 생활이 심한지 모르는구나. 이런 여름엔 알약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 여름에 알약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알약은요? 그냥 상온에 두는데. 그렇죠. 경석 엄마. 혹시 그거 알아?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아.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다?
저분 약사신가 봐요. 누구 엄마죠? 저 엄마는? 제가 경석이에요. 잠깐. 안약은 사용 후에 반드시 뚜껑을 소독해야 돼. 안약 용기는 사용 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아, 잠깐 안 되겠다. 이 집 약상자 좀 갖고 와봐. 보자. 캡슐약, 좌약, 연고라. 죄다 습기 약한 것들만 있네. 이런 데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줘야 돼. 습기 제거제?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야 한다? 정말 모르는 내용 토종이네요. 하지만 넘버원 주부 A씨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네요. 에이,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넘버원 주부 A씨가 약 보관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일단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야. 최초로 객관식이 나오고. 딱 5개. 저희 엄마가 잘한 게 하나가 있는 건가요? 계속 아니 경석 엄마가 혼났잖아요. 아니 경석이 여자잖아요. 못 보셨어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경석 엄마가 잘했든지 아니면 경석 엄마도 틀리고 저 A 엄마도 틀린 거. A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A 엄마가 누군지 알겠어. 엄마가 지혜롭고 그런 걸 봤으니까 우리 엄마가. 과연 경석이 엄마 가루약이 이 알약보다 유효 기간이 짧다. 요거 아닙니다. 예, 미숫가루 엄청 오래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걸 미숫가루로 생각. 미숫가루. 제가 한 5년까지 먹어봤어요. 5년. 진짜 이 시간이 제일 괴로워요. 야, 이게 어차피 3분의 1이야. 이게 맞아더니.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 절대 안 돼. 저희가 이 상식적으로 약국에 가도 항상 보면은 한약방에 가든 양약방에 가든 서랍이 잔뜩 있거든요. 이 그늘에 이 건조한 곳에 그냥 보관하는 것뿐이지. 서늘한 곳에? 이거를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지.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 약이라는 게 다 좋은 것들만 이렇게 다 집약시켜갖고 다 모아놓은 건데 온도에 따라서 그 성분이 이 분해되고 막 분리되고 성격이 변하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냉장고 보관은 아니구나. 맞죠? 이거 틀리면 맞을 것 같아. 아니 저 음료수 약 같은 거는 건조한 것이지 냉한 것은 아니구나. 맞죠? 마당놀이 하나.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약도. 맞을 것 같아. 야, 형이 그렇구나. 맞아요. 하나 얻어 걸렸네 또.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약국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약국에 약들이 전부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치, 대형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아, 맞아.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알약을 냉장고에 보관한다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영양제 소비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소비량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하지만 자칫 약을 잘못 먹었을 경우 오히려 약이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흔히들 집에 있는 두통약, 감기약과 소화제, 영양제 등 각종 알약과 가루약, 그리고 안약 등 이런 상비약을 흔히들 어떻게 잘못 보관하며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약이 상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각종 알약과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무심코 알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는 알약이 변질돼 곰팡이가 피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오히려 안 좋네요. 네, 문제는 습기입니다. 약들은 습기에 취약한데 특히 알약인 경우에는 소화흡수를 돕기 위하여 수분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에 냉장고 속에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는 냉장고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에 그 습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곰팡이가 쉽게 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을 오래 보관하겠다고 흔히 하는 이런 행동. 하지만 냉장고 안은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바깥보다 습기가 더 많기 때문에 약은 의외로 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약과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 머리 아파. 실제로 30대의 김 씨는 도통 때문에 진통제 뚜껑을 열다가 코를 찌르는 쉰내를 맡았습니다. 흔히 있는 이런 상황,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약통에 드는 알약들을 보통 손으로 털어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손바닥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땀이 찬 손으로 약을 만지면은 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약의 보조 성분의 주된 성분이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약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약이 상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면 바로 우리의 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자, 약을 먹을 때 흔히 하는 이런 행동. 먹을 양만 빼고 나머지는 대충 다시 약통에 털어놓죠. 그렇게 약통 안으로 다시 들어간 약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손에 묻은 세균들이 옮겨갔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손에 묻은 각종 세균과 땀, 이물질이 약통으로 들어가 약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소화제 등을 먹으면 설사나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부 항생제는 변질되면 독성 물질을 생성해 심각한 상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살려고 먹은 약이 독이 먹는 거예요.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법한 안약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약 사용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데 하지만 안약 용기를 눈에 닿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 눈썹이나 눈꺼풀에는 수천 마리 세균이 서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 안약 용기가 그 눈썹이나 눈꺼풀에 닿으면은 그 세균이 오염돼서 서식하다가 재차 안약을 넣을 때 그 오염된 세균이 눈으로 들어가서 안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실험면의 눈. 하지만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득실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약 용기가 눈에 닿게끔 안약을 뿌리면 결과적으로 안약이 세균 덩어리가 되어 우리 눈에 치명적인 안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은 안약 주입구가 눈에 닿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쓰고 난 후에는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입구를 닦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약국에서 조제하는 가루약의 경우 무심코 식탁 위에 놓는 경우가 흔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한 가루약은 알약에 비해 공기 속에 노출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 데다가 물기를 훨씬 잘 흡수해 알약보다 금방 상하기 쉬워 유효기간이 채 2주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흔히 가루약을 담는 종이봉지 또한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이런 약봉지를 물기가 많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는 것은 가루약을 빨리 상하게 하는 지름길. 그런데 가루약은 물론 캡슐약과 각종 연고 그리고 좌약까지 모든 약은 습기에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약 보관 장소로는 섭씨 20에서 25도에 그늘지고 습기가 없는 곳, 즉 옷장 위칸 같은 곳이 가장 적합하고 더불어 약 보관용 상자 안에 습기 제거제를 넣는 것은 센스 있는 안전 수칙입니다. 이렇듯 잘못 보관되면 상하고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칠지 모를 각종 약들.
실제로 가정집을 찾아 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이 약의 용도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둬 저렇게. 이건 무슨 약인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약이지? 아하, 무슨 약인 줄 모르신다고요? 다 그래요. 모르는데. 유효 기간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지. 얘는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와. 이 건지 이게 뭐야 언제야? 2003년도 혈압약이네 우리 아저씨 거. 네, 역시 유효 기간을 몇 년 넘기셨군요. 벌레 물린데 발견. 그럼 이 바르는 약은 얼마나 된 건가요? 네. 한 10년 됐어요. 게다가 약 용액이 흘러 약 상자 안이 흥건한 경우는 부지기수. 근데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이 저럴걸요? 그래 인사동에 가 있어야 돼. 그로 인해 색깔이 바래고 변질된 약도 발견됐는데 또한 약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원칙이지만 모든 약을 가득가득 냉장고에 보관하는 집에서부터 제가 먹는 그 비타민 E 그 약이고요. 네. 냉장고 보관하면 그런 거 많이 저기다 넣는다. 아이들이 이제 먹다 남은 약을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약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게. 자, 알약, 가루약, 실험약, 좌약, 연고, 안약 등등 수많은 종류의 모든 약들 일일이 보관법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안전한 약 보관법을 알려드립니다. 흰색 약이 누렇게 변하고 색깔 있는 약이 탈색되고 2개 이상의 알약들이 서로 붙어있다면 저런 거 있다. 네, 맞아요. 약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런 약들은 절대 복용 금지. 대부분의 약들은 유효기간이 2, 3년이지만 알약은 일단 개봉하면 사실상 유효기간이 1년 정도로 줄어들고 물약은 개봉하면 1, 2주로 유효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각종 연고와 안약은 개봉 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것도 알았습니다. 약이 독이 될 수 있다. 예, 저도 집에 가서 좀 많이 버려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아니, 신경석 씨는 친구 하나 살리네 오늘 이후로. 약하면은 이윤석 아닙니까? 뭐든지 털어놓거든요. 맞아요. 친구 하나 살리네. 그래서 예, 집안에 그 약방이 있을 정도예요. 자, 이번 한 주도 안전에 눈 뜨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 탈출 넘버 1!